입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 조금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워센트. 자, 파워센트 뭔가 되게 힘이 있어 보이죠? 자, 특징 보겠습니다. 저가의 상품을 파는 초대형 소매센터이자 고가의 상품을 파는 질 좋은 의류점, 선물 가게까지 존재한다. 저가의 상품부터 고가의 상품까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특징이 뭐냐면 마진이 적대요. 근데 고가의 상품을 팔면 마진이 크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파워센터는 기본적으로 마진을 적게 해서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하는 물건들을 팔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고객 전표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애플바움이 만들었어요. 자, 기존 매장에 들어오는 고객들을 무작위로 면접하는 거예요. 자, 고객이 막 들어오는데 한 명 한 명 그냥 찝어서 죄송한데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왜 이러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겠죠. 자, 근데 이제 면접을 해서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 사세요? 여기 와서 뭐 하려고 오셨어요?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지도에다가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객 전표법은 결국 상권을 알아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구나. 애플바움이 근데 만들었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상권 요인에는 상권의 규모, 시장 규모, 교통량, 영업력 등 이런 택배업들이 상권 요인에 많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입지 요인은 상권 요인에 다른 부분들이겠죠. 자, 시계성, 잘 보이는지, 주지성, 어디 잘 위치하고 있는지, 고객 유도 시설, 고객 유도를 할 만한 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접근하기에 동선은 어떤지, 동선은 마찬가지로 도로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은 경우라서 입지요에는 음식과 의류업들이 조금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앵커 스토어. 자, 앵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앵커 분들이 계시죠? 자, 고 앵커 비슷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쇼핑몰에 있는 카페, 마트, 영화관 등의 뉘앙스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쇼핑몰에 카페가 있다? 마트가 있다? 영화관이 있다? 그러면은 이 쇼핑몰을 가서 쇼핑도 하고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친구들이 바로 앵커 스토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볼 게 많으면 상점의 입지가 좋아지겠죠. 자, 추가로 보겠습니다. 자, 버퍼, 레이어. 자, 요거는 우리가 GIS 있다 나중에 볼 건데, 요런 GPS, 요런 친구들에서 내용이 같이 나와요. 자, 지도 주변의 거리 단위, 시간을 나타내는 구역을 버퍼라고 하고요. 자, 레이어는 지도를 일정한 크기로 나눠서 격자 형태로 보는 거예요. 막 지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 격자 형태로 나눠서, A-3에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끔 레이어를 나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입지 분석할 때 5가지 요인이 필요합니다. 접근성, 인지성, 가시성, 호환성, 홍보성. 이렇게 5가지 있다.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자리 권리금이라 단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 바닥피입니다. 전문용어로 바닥피라고 하죠. 바닥에 있는 권리금이다. 보시면 되고요. 슈퍼마켓. 자, 셀프 서비스와 초염가 판매, 중앙 집중의 구매 방식 등.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쉽게 생각하는 슈퍼마켓 있죠. 어렸을 때 가던 슈퍼마켓. 뭐 요즘 젊으신 분들한테 슈퍼마켓은 또 편의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면 물건을 직접 고르고 들고 와서 계산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이런 것들이 슈퍼마켓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이퍼마켓. 교외에 입지합니다. 그래서 하이퍼하면 뭔가 되게 대단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굉장히 규모가 크다라는 겁니다. 이 하이퍼마켓은 그래서 창고 형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울렛 있습니다. 우리가 뭐 롯데 아울렛, 뭐 현대 아울렛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유명 브랜드나 2월 재고품, 하자품 등을 할인 가격에 판매하려고 상점들이 모인 곳이 아울렛이다. 그리고 홈디포, 이게 우리나라에는 많이 없는데 뭐 서양이나 이렇게 차고형 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런 나라에는 홈디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주택을 고장나면은 보수를 하거나 뭐 개수할 수도 있겠죠. 그런 관련된 자재들을 판매하는 곳이 홈디포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카테고리 킬러. 자, 카테고리를 죽이는 킬러가 아니고요. 자, 전문품 할인점.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상품 부대를 갖추고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을 하이퍼킬러래. 자, 카테고리 킬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또 이론들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탈로 나왔습니다.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 중심지 이론이 아주 반짝반짝 크리스탈처럼 반짝반짝한다. 자, 중심지 이론. 한 도시의 중심지 기능의 수행 정도나 상권의 규모가 인구 규모에 비례하여 커지며 중심 도시를 둘러싼 상권의 규모는 도시의 규모에 따라 비례하여 커진다. 자, 쉽게 말해볼까요? 자, 중심지가 있는데, 자, 중심지. 자, 여기 주변에 인구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중심지의 역할이 더 커진다. 당연한 말이고요. 자, 이 중심지를 둘러싼
둘러싼 상권의 규모가 또 엄청 커요. 이 상권의 규모가 엄청 크다. 그러면은 도시의 규모도 같이 커지겠다라는 당연한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했다? 크리스탈이 했다. 그래서 이 배후 중심이라는 거는 중심지 역할을 하게끔 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원래 배후 중심이라 하면은 중심지의 옆에 있는 것들 혹은 언저리, 쩌리들 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이렇게 크리스탈가 봤을 때 인구 많고 상권의 규모가 크면은 중심지 역할도 같이 하더라. 나중 되니까 거의 중심지 기능 하던데?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심지라는 것은 상업 및 행정 기능이 밀집된 장소를 말하고 있고요. 또 최대 도달거리를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중심지가 수행하는 유통 서비스 기능이 지역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최대 거리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중심지에 있는 자, A라는 행정기관이 있는데 여기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이 뭐 아주 멀리서 오지는 않겠죠. 그래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멀리서 온 사람이 누구야? 어디까지 이 A로 오거나 어디 있는 사람들까지 A까지 오더나 말이 좀 이상한데 뭐 어디서 제일 멀리서 온 사람은 누구야? 라는 게 최대 도달 거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심지가 한 지역 내에 단 하나만 존재한다 라고 하면은 가장 이상적인 배후 상가는 정육각형으로 형성된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성 지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심성 지수라는 것은 소매업의 공간적 분포를 설명하는 지수인데 내용 좀 볼게요. 자, 먼저 상업 인구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지역의 소매 판매액을 1인당 평균 구매액으로 나누면은 대략적인 상업 인구가 나옵니다. 여기서 소매 판매액이 1,000원이, 10,000원이 나와요. 10,000원이 나오는데, 자, 인당 평균 구매액이 100원이래. 그러면은 여기 상업 인구는 100명이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여기서 중심성 지수라는 것은 이제 상업 인구. 자, 100명이라고 나왔어요, 우리 아까. 자, 근데 실제로 그 지역의 거주 인구를 찾아보니까 90명인 거예요. 그럼 중심성 지수는 90분의 100이니까 뭐 대충 한 1.1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1.1111. 자, 요게 중심성 지수다. 그래서 중심성 지수가 1 혹은 1 이상이라는 것은 소매 판매액과 그 지역 내의 거주자의 소매 구매액이 동일하다는 뜻이고요. 1보다 크다라는 것은 그보다 더 크다라는 거겠죠. 자, 해당 지역의 구매력 유출과 유입이 동일하다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매 판매액 변화가 없어도 인구가 감소하면은 중심성 지수는 증가를 하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 개념 잘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ABC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A, B, C 등급을 나눈 거예요.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재고 관리를 해요. 등급을 나눠서 어떻게 진열할지, 어떻게 발주할지, 얼마나 진열할지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등등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A, B, C 등급을 나눠서. 그래서 A가 가장 좋은 거예요. 고가품이거나 정기 주문이 필요한 경우, 자, 우리 고가품 같은 경우는 정기 주문한다고 옛날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B, 계속 발주가 필요하거나 정량 주문을 해야 하는 경우, 계속 발주 필요하다, 정량 주문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저가가 조금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그 중간 단계의 한 선매품 정도, 고가와 중가, 저가 어느 사이에 있는 중가의 상품인 선매품이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자, C는 저가품이거나 재고 양을 보면서 발주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량 주문이죠. 그래서 이 금액과 금액 기준과 자, 정기 주문이지 정량 기준이지 요 기준으로 해서 ABC 등급을 나눠서 우리가 얼마나 진열할지, 어떻게 진열할지, 어떻게 발주할지 이런 것들이 나눠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적률과 연면적 비율에 대해서 이해하겠습니다. 자,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얘기를 하는데요. 지하, 주차장, 공동시설, 피난 안전구역 면적은 제외된다. 자, 그래서 우리 연면적 비율 구하는 거 요게 중요해요. 시험에 나옵니다. 자, 1층, 2층, 3층, 4층, 5층. 자, 5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주민 공동시설이 있고 1층 내부 주차장이 있어요. 자, 근데 각 층마다 우리가 뭐 100m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5층이니까 일단 연면적은 층 다 더해야겠죠. 500m 제곱인데 주민 공동시설이 그 중에 50m 제곱이고 1층 주차장이 뭐 40m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1층의 면적은 내부 주차장을 제외를 하고 보면은 60이 되겠죠. 60m 제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민 공동시설 여기 위에 해당되는 것들은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이 500에서 50 빼주고 나머지 40을 빼주면은 연면적 비율에 일단 필요한 면적은 410m 제곱이구나. 여기다가 이제 대지 면적을 나눠준 것이
연면적 비율이 될 것이다. 요거 숫자 다 제시되면서 계산해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제외되는지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만 알아두시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 나오네요. 자, 소매 점포의 매출 추정 방법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각 상권에 이제 여러 가지 상점들이 있겠죠. 거기에 있는 점포들이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까? 이거를 추정해보자는 건데요. 자, 먼저 유추법입니다. 자, 유사한 점포나 같은 점포들의 고객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능 매상고를 산출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내가 애견샵을 차리려고 해요. 애견샵을 차리려고 하는데, 내가 A 지역에 차리겠다 보니까 여기 애견샵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그래서 내가 손님인 척 아니면은 막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지인 막 다 연락해가지고 여기 매출이 한 어느 정도 돼? 손님이 한 어느 정도 돼? 제일 멀리서 오는 손님이 어디서부터 와? 여기서는 어떤 강아지들을 팔아? 이렇게 뭐 분양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는데 내가 매장을 이 정도 규모로 차리면은 어느 정도 돈이 되겠다 라고 가능 매상고를 산출해 보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건 이건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신규 점포를 입점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유추법이 상당히 유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먼저 기본적으로 신규 점포를 입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유추법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기존 점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유추법을 사용하는 것도 유용하다라는 거 같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기존 점포도 사용 가능하다. 추가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회귀분석법은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자,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관관계를 회귀 방정식으로 계산. 내가 수학을 그렇게 피해 다녔는데 또 수학이 나오나? 요거는 그냥 이게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읽기만 하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겠죠. 자, 그날의 날씨,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그날 손님들의 기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날씨가 비가 많이 올수록 손님들이 더 기분이 우울해져요. 막 소비 의욕이 떨어져. 혹은 어떤 사람들은 파전에 막걸리 한잔 해야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소비력이 더 생겨요.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바뀌는 변수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식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도 수학적으로 보면은 뭔가 통계가 있지 않겠어?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얼마 정도 나오겠다.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회귀분석법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 읽다 보면은 이거 회귀분석법 아닌가? 느낌이 오시니까 문제 풀면서 이거는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체크리스트법, 요거 서술법이죠. 서술법이에요. 자, 부지와 주변 상황에 관하여 사전에 결정된 변수 리스트로 점포를 평가한다. 자, 요거는 내가 A4용지 한 장에 딱 해놓고 1, 2, 3, 4, 5. 자, 여기 모두 해당되면은 아주 좋은 상권이고 입지야. 좋은 입지야. 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장점을 보면은 적은 비용이 들어요. 요거는 누가 가서 실제로 보기만 하면 되니까 막 전문가가 굳이 이거를 조사할 필요도 없으니까 비용이 많이 안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해와 사용이 쉬워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 근데 단점은 그렇다 보니까 예상 매출의 추정이 사실은 어려워요. 이게 막 매점마다 상황이 다르고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데 그런 것들을 조금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관성이 생각보다 짙다. 분명히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체크리스트를 짜는 게 사람이다 보니까 주관성이 짙다라는 걸로 문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들에 대한 해석, 선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추법에 대해서 조금 더 볼 건데요. 유추법에 대해서 조금 더 보는 이유는 뭐다? 유추법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제가 핵심 요약만 해서 말씀드리는 거기도 한데 여기에 2번 이상 스크립트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다 외우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유추법 한 번 더 볼게요. 신규 입점 점포가 입지하려고 하는 상권의 유사 점포를 선정하여 유사 점포의 매출액, 상권 등을 파악하여 예상 총 매출의 가능 매상고를 추정하는 것이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신규 점포뿐 아니라 기존 점포도 사용 가능하며 서술적 방법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내용 아까 설명드린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유추법을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점포의 입지 조건을 파악해야 돼요. 입지가 항상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어디에 입지를 할지 파악을 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유사 점포들을 선정을 해봐야겠죠. A, B, C. 나 요 세 개를 조사를 해봐야겠다. 자, 그리고 출점 예상 상권을 소규모 지역으로 이제 구분해 봅니다. 내가 옛날에는 강남구다 라고 했었던 거를 이제 조금 강남에서도 논현으로 줄여 본다거나
뭐 학동으로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소규모 지역으로 이제 구분을 해보는 단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각 지역에서 이제 1인당 매출액을 추정을 해봐요. 1인당 매출액이 여기는 좀 높네, 여기는 좀 낮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입지를 바꿀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그 지역을 변경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 다 끝났다. 자, 매출액 추정까지 다 했다. 자, 그럼 신규 점포의 예상 총 매출액을 추정해서 유치법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 순서들 읽다 보면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파악한 유치법을 어디에 활용하냐? 자, 먼저 내가 입점하려고 하는 혹은 내 입점되어 있는 기존 점포의 상권 규모 파악이 가능하고요. 경쟁 정도의 측정이나 파악 가능해요. 왜? 우리가 나의 이제 경쟁사들을 다 이미 조사를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고객 특성을 파악했다. 왜? 매출액 추정을 했기 때문이죠. 자, 요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광고에도 활용할 수 있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점포 확장 계획에 활용될 수 있다. 점포 확장 계획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는 기존 점포일 확률이 더 높겠죠.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MNL 모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상권 내 고객들이 각 점포에 대한 선택 확률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었던 이론은 각 지역에서 어느 상권으로 유입이 되는지를 봤었는데, 이제 그 상권 내에 있는 고객들이 여러 가지의 점포들에 대해서 나는 오늘은 여기를 가야겠어, 오늘은 저기를 가야겠어, 내일은 저기를 가야겠어, 이렇게 선택하는 확률을 예측하고자 등장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 및 상권 크기를 추정하는 거죠. 점포가 얼마만큼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지, 이 점포의 상권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분석 과정에서 집단별 구매 행동 데이터 대신 각 소비자의 개인별 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한다. 자, 이것도 뭐냐면은 집단별 사람들이 우르르 그냥 뭉뚱그려서 거시적으로 보겠다는 게 아니라 미시적으로 한 명 한 명의 데이터를 해가지고 아주 세세하게 분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하려고 분석을 한다 보시면 되겠고, 자, 이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어디로 쇼핑 여행을, 구매 여행을 하러 가는지 알아보겠다,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MNL 모델도 시험 문제는 보통 설명을 써주고 무슨 모델인지 선택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례를 주고 이런 경우 어떤 모델인가, 어떤 내용에 해당하는가라고 이렇게 문제를 던져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잘 이해해 두시고, 항상 이 유통관리사뿐만 아니라 경영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이 경영학적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아는 내용들을 가지고 유출을 해보고 끊임없이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오히려 고득점을 가는 길이라니까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외울 것들이라고 보면은 이 MNL 모델은 루스의 선택 공리를 바탕으로 한 모형이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면은, 자, 막 블라블라블라블라 막 설명하다가, 그래서 이것은 루스의 영향을 받았다 하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MNL 모델 하시면 돼요. 루스란 단어 나왔다? 그러면 그냥 바로 찾아보세요. 그만 읽고 MNL 모델, 루스 MNL 모델 요것만 하셔도, 시간 없으신 분들은 여기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BPI 보겠습니다. 자, BPI라는 것은 시장의 구매력 지수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동안 앞에 나오면서 막 뭐 소비자의 구매력은 어느 정도인지, 소매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지 그런 걸 알려면 결국 구매력 지수, 이 BPI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은 첫 번째 인구, 두 번째 소매 매출액, 세 번째 유효 소득으로 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유효 소득은 뭐냐면은 내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임금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비노동성 임금이 있겠죠. 비노동성 임금. 자, 내가 일을 해서 버는 것과 또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들, 뭐 연금이나 아니면은 뭐 복권, 뭐 이런 당첨금, 유산,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각 사람들마다 얼마나 있는지 또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BPI가 클수록 시장의 구매력이 크다는 것이겠죠. 당연하죠. 사람이, 내가 뭐 노동성 임금이나 비노동성 임금이 더 많다는 거는 쉽게 얘기해 보면은 돈이 많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돈이 많으면은 사람이 여가를 추구하게 돼 있죠. 여가를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소비로 연결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인데, 그래서 구매력이 크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들어가고 싶은 사장님들이 많겠죠. 야, 저기는 사람들이 돈도 많고 돈도 잘 써. 야, 저기다가 장사를 하는 게 아주 개이득이겠는데? 라고 하니까 이 시장의 매력도가 같이 높아지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BPI가 높다? 그러면 이 사장님들이 좋아하는 곳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험의 문제 어떻게 나오냐? 공식이 나옵니다. 자, 수학 너무 어렵진 않아요. 자, 인구비, 소매 매출액비, 유효 구매 소득비. 자, 우리 아까 이 세 가지로 구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0.2, 0.3, 0.5 이거 다 더해보니까 1이에요. 1은 100%. 아, 이거는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구나. 자, 그래서 인구는 한 20%, 소매 매출액비는 30%, 유효 구매 소득비는 50%. 아, 결국에는 어쨌든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쓰고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유효 구매, 유효 소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50%의 비중을 차지를 한다. 그리고 나서 매출액비 30% 조금씩 떨어져요. 자, 그리고 인구비, 인구는 그래도 한 20%의 영향이 있더라. 라고 해서 이 100%를 꽉 채워주는 숫자들이 0.2, 0.3, 0.5다. 이렇게 개념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은 소득비, 매출액비, 인구비 순으로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가 오늘 좀 많이 나오네요. 자, IRS, MEP라고 등장하는데 요거 많이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주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IRS라는 것은 소매 포화 지수입니다. 전혀 간단하지가 않죠. 자, 내용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한 지역의 수요와 공급 관계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상권 내 경쟁 강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수요가 자, 이 물건을 100개를 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공급이 50개밖에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럼 내가 공급자의 입장이다. 어떻게 해요? 내가 빨리 들어가서 50개 공급하고 싶겠죠. 자, 근데 만일에 공급이 110개가 되고 있어요. 아, 근데 내가 저기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미 공급이 꽉 차 있어. 저기는 벌써 레드오션이야. 이게 판단 가능해지는 게 이제 IRS라는 겁니다. 조금 이제 슬슬 이해가 되고 계실 것 같은데 더 설명드릴게요. 자, 잠재 수요도 표현하고 있어요. 자, 내가 여기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요것도 나온다는 거죠. 자, 공급이 50이고 수요가 100이에요. 그러면 들어가고 싶죠? 근데 여기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한 100명이 넘어요. 아, 그러면 들어가기 싫죠. 요것도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규 점포에 대한 지역 시장의 매력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은 1에 가까울수록 좋아요. 내가 1에 이 IRS 점수가 1에 가깝다? 그러면은 이 시장에 지금 진입하세요. 라는 의미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역의 경쟁도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뿐 질적 측면으로는 고려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하나 있네요. 자, 단점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어요. IRS의 장점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자, 그래서 정량적으로는 평가 가능한데 이게 정말 질적으로 맞는 건지 정말 효율이 있는 건지 거기까지는 조금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자, MEP라는 것은 맵이죠. 자, 시장 성장 잠재력 지수입니다. 자, 이 IRS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단점이 이제 질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은 해야 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맵이 등장했어요. 자, 다른 지역으로부터 쇼핑 지출액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제 이 두 친구는 항상 시험에 같이 나옵니다. 자, IRS가 높아요? 그러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시장 기회가 많아요. 창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MEP가 높은 경우에는 시장 성장 잠재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IRS가 높고 MEP가 높다라고 보면은 당장 가서 창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점포의 수가 적어서 출점 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IRS가 낮고 MEP도 낮다. 거기는 뒤도 보지 말고 도망쳐서 나와야 된다. 이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RS, MEP는 높으면 좋다, 낮으면 안 좋다. 간단하게 이렇게만 푸셔도 되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뭐 IRS는 높고 MEP는 낮다. 이 시장에 들어가야 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라고 해요. 그럼 둘 다 높아야지 들어가죠. 하나만 높다고 해서 들어간다 선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GIS 보겠습니다. GIS는 우리 GPS 친구예요. 그래서 지리 정보를 다뤄주는 친구인데 지리 정보를 가지고 이제 보전, 분석해서 관리를 해줘요. 자, 어떻게 하냐? 요거, 자, 우리가 레일리, 컨버스가 소매를 끌어당긴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때. 자, 그렇게 해서 이 고객들이 어느 지역으로 쇼핑을 하러 가는지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를 이제 알아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도가 있어야겠죠. 이 지도의 근간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GIS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이나 소형 매장의 입지 선정 등에 활용을 하는데 이 GIS 등을 사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GIS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면요. 자, 똑같이 나옵니다.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핵심 키워드만 볼 건데, 자, 개별 상점이나 상점가의 위치 정보를 점 데이터로
토지 이용 등의 정보는 면 데이터로, 자, 위치 정보는 점으로, 토지 이용 정보는 면으로 지도에 수록한다. 외워두시고요. 지하철 노선이나 도로 등은 선 데이터로 지도에 수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자, 점, 선, 면 다 나왔어요. 요거 꼭 외워두시고요. 자, 상점 또는 상점가를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하거나, 이거 아까 누가 한다 그랬죠? 애플바움이 한다 그랬죠? 애플바움이랑 또 이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인터뷰 조사를 해서 어디서 오셨어요? 또 뭐 사러 오셨어요? 누구랑 오셨어요? 얼마나 있었어요? 이런 거 조사해가지고 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지도에 활용을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레일리, 컨버스, 애플바움 이런 친구들이 내 이론은 이래라고 증거를 가져오려면 맨 처음으로 지도가 필요한데 그 지도가 GIS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점으로는 위치, 선으로는 도로, 그리고 면으로는 토지 이용 등의 정보들이 들어간다. 요거까지 외워두시면 GIS 관련된 문제는 아마 다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끝으로 이 GIS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들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버퍼라는 것, 어떤 지도 형상, 즉 점이나 선 혹은 면으로 특정한 거리 이내에 포함되는 영역을 의미하며 면의 형태로 나타나 상권 혹은 영향권을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주제도, 속성 정보를 요약해서 표현한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며 면선 점의 형상으로 구성된다. 자, 이 면선 점, 점선 면 계속 나오죠. 그러면 이 점이나 선이나 면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시험 문제에서는 물어보는 것을 좋아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위상, 자, 누구의 위상이 크다 이런 거는 아니겠죠. 자, 공간적으로 동일한 경계선을 가진 두 지도의 레이어들에 대해 하나의 레이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레이어를 다른 레이어에 겹쳐놓고 지도 형상과 속성들을 비교해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편의점이 있던 위치였었는데 야, A-3 레이어에는 편의점이 있었어. 근데 A- 다른 지도를 가지고 보니까 또 A-3에도 편의점이 위치해. 다른 지역의 레이어를 나눠 봤는데 똑같이 A3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A3에 입지를 하는 곳은 편의품을 파는 곳인가 보다.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알아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데이터 및 공간 조회, 지도상의 데이터를 조회해서 표현을 하고 특정 공간 기준을 만족시키는 지도를 얻기 위해서 조회 도구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사용을 할 때 이 데이터 및 공간 같은 거를 조회를 해가지고 이 기능, 이 특정한 공간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지도 작업입니다. 자, 프레젠테이션 뭔가를 표현한다, 설명한다, 보여준다 이런 단어들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리적인 형상을 표현한 지도상에 데이터의 값과 범위를 할당하여 지도를 확대, 축소하는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지도 작업은 뭔가 조금 더 가시적으로 조금 더 쉽게 보여줄 수 있게 데이터를 조금 가공한다라는 내용도 추가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정도 뉘앙스 잡아보시면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중요한 내용들도 많았고 설명드릴 부분들도 좀 많았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경영학적 마인드를 가지고 문제를 보면서 막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 이해를 하면서 유출해서 한번 풀어보면서 틀려보는 연습을 하는 게 유통관리사에서는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 거듭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계속 기출문제 가지고 연습해 보시는 것도 많이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